장희빈을 왕비로 만든 사람도 숙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뒤 그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한 사람도 숙종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장희빈이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은 세자를 위해서라도 장희빈을 살려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정반대로 이 처분이 국가와 세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가장 총애한 여인을 숙종은 왜 훗날 나라에 큰 화를 부를 존재로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흔히 알려진 답은 인현왕후를 향한 질투와 저주입니다. 하지만 장희빈이 오를 때도 내려올 때도 죽을 때도 조정의 권력은 크게 뒤집혔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1701년의 마지막 명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여 뒤 숙종은 장희빈 쪽이 궁 안에 신당을 차리고 왕비의 죽음을 빌었다는 혐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음력 9월 25일 밤 장희빈에게 처음으로 자진하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죄상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데다 장희빈이 세자의 친어머니라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장씨를 그대로 두면 훗날 나라에 큰 근심이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국가와 세자를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세자를 지키기 위해 세자의 어머니를 죽여야 한다고 본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장씨가 처음 궁에 들어온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희빈 장씨는 흔히 장옥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씨는 외국어 통역을 맡던 역관 집안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역관은 이름난 양반보다 신분이 낮았지만 외국을 오가며 재산과 인맥을 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적만으로 왕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대개 높은 양반 가문의 딸 가운데 정식 절차를 거쳐 뽑혔습니다. 궁녀로 들어온 여성이 왕비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장씨는 궁에서 일하다가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씨는 한때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장씨를 다시 불러들이자고 청한 적이 있었고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렬왕후의 권유도 더해졌습니다. 훗날 왕비 자리를 두고 엇갈릴 두 여인이 처음부터 원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장씨는 숙종의 총애를 되찾았습니다. 1686년에는 수건이라는 후궁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지위가 더 높아졌지만 아직은 여러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것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한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1688년 장씨는 숙종의 맏아들 이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20번째 왕 경종이 됩니다. 당시 인현왕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왕실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윤이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원자로 정했습니다. 원자는 아직 세자는 아니지만 왕의 맏아들에게 붙이는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이윤을 왕실의 첫째 아들로 공식화해 세자 책봉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조치였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너무 빠른 결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아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은 후궁의 아들보다 왕위를 이을 자격이 더 단단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아이의 나이만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친정과 가까운 신하들은 서인이라는 정치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장씨 주변 인물들은 서인과 맞서던 남인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장씨의 아들이 후계자로 굳어지면 장씨 가문과 남인의 힘도 커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인은 조정에서 차지한 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숙종은 후계자를 빨리 정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인의 큰 지도자였던 송시열도 원자를 정한 일이 너무 이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숙종은 이미 결정된 일을 뒤늦게 흔든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송시열은 관직을 잃고 유배된 뒤 숙종의 명으로 사사됐습니다. 다른 서인 관리들도 대거 쫓겨나거나 벌을 받았습니다. 빈자리는 남인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1689년에 벌어진 이 거대한 정권 교체를 기사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일어난 일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한쪽 신하들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반대편 신하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선택 하나로 권력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쪽도 왕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졌습니다. 숙종의 환국 운영은 신하들의 정치적 운명을 왕의 결정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왕실의 여성들도 정치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서인이 무너지자 인현왕후의 자리도 흔들렸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가 질투로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하며 왕비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후계자 문제와 정권 교체가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왕비의 폐위도 정치와 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폐위를 반대한 신하들은 심한 고문을 받거나 유배됐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의 옷을 벗고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1689년 1월 장씨는 희빈이라는 가장 높은 후궁 지위에 올랐습니다. 숙종은 1689년 장씨를 새 왕비로 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690년에는 이은이 왕세자로 책봉됐습니다. 같은 해 가을 장씨의 정식 왕비 책봉 의식도 치러졌습니다. 궁녀로 들어온 여성이 세자의 어머니가 되어 왕비까지 오른 것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손꼽힐 만큼 극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장씨의 집안에는 높은 지위가 내려졌습니다. 남인은 조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장희빈의 승리는 완성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 장희빈이 가진 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숙종이 총애를 거두면 곧 사라질 수 있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이자 세자의 어머니였고 친정과 정치 세력이 연결될 수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직접 조정을 지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의 지위만으로도 사람들이 기대고 모일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힘은 장희빈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숙종에게는 언젠가 부담으로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숙종이 처음부터 장희빈을 이용한 뒤 버릴 계획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숙종이 언제나 당파의 세력만 보고 정권을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희빈의 힘 역시 숙종이 내린 선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선택으로 생긴 힘이 왕의 뜻과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만으로 장희빈의 죽음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숙종은 1694년에 그녀의 왕비 자리만 거두고도 7년 동안 살려두었습니다. 정치적 위험만으로 죽여야 했다면 왜 그때는 목숨을 남겨두었을까요? 이 질문이 1701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기사 환국 뒤 권력을 잡은 남인 가운데에는 서인에게 강하게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694년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세우려 했다는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남인 지도자들은 이를 이용해 서인 인사들을 더 크게 처벌하려 했습니다. 숙종의 선택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사건을 키우던 남인 지도자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인 계열의 신하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권력의 주인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갑술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내쫓았던 조치를 뒤집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궁으로 돌아와 왕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장씨에게서는 왕비 지위를 거두고 본래 작호인 희빈으로 돌렸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은 이미 공식적인 왕세자였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왕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세자의 자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장희빈도 궁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잃었지만 세자의 친어머니라는 신분은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궁에는 특별한 과거를 가진 두 여성이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왕비가 된 인현왕후와 한때 그 자리를 차지했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날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보여주는 믿을만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후대의 소설과 사극은 인현왕후를 착한 왕비로, 장희빈을 질투에 사로잡힌 악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말다툼과 표정까지 모두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갈등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서인 계열 신하들의 복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장희빈은 여전히 세자의 어머니이자 남인과 연결됐던 전직 왕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원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다른 정치적 기대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1701년 인현왕후의 죽음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왕비 자리가 다시 비었고 장희빈의 지위를 둘러싼 문제가 되살아날 여지가 생겼습니다. 실록에는 장씨를 다시 높은 자리로 들이려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숙종이 경계한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나 복위 가능성만으로 죽음을 이미 정해놓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왕비를 저주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숙종은 장희빈 쪽의 신당과 기도에 관한 일을 공개했습니다.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왕비로 부르지 않고 성으로 낮춰 불렀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숙종은 먼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를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장희빈에게 처음으로 자진을 명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이 죄상을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신들과 상의 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 충분히 의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자가 받을 충격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장씨의 행동을 직접 보아왔다고 맞섰습니다. 장씨가 자신의 처지에 머물지 않으면 앞으로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은 국가와 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관리는 이번 결정이 숙종의 격한 감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인현왕후를 폐위했던 1689년의 판단과 이번 결정을 비교했습니다. 숙종은 그 관리를 파직하고 잡아다 문초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숙종이 얼마나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눌렀는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첫 자진 명령이 곧바로 마지막 절차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인과 무녀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문도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궁 안팎에서 신에게 비는 의식을 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당시 흉악하고 더럽다고 여긴 물건을 궁 안에 묻었다는 진술도 적혔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장희빈이 다시 왕비가 되기를 빌었다는 진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조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고문이 사용된 조사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저주가 인현왕후의 병과 죽음에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사람을 해치려는 저주의식 자체를 실제 범죄로 다뤘습니다. 그 대상이 왕비라면 개인의 미움이 아니라 왕실의 질서를 위협한 중죄로 받아들였습니다. 숙종이 사건을 꾸며냈다고 단정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진술이 의심할 수 없는 증거였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장희빈에게 아무 책임이 없었다고 지우는 것과 후대의 전설을 모두 사실로 믿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사약을 걷어차고 왕에게 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희빈이 죽기 전 세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는 기록은 음력 10월 8일 숙종이 최종 자진 명령을 다시 내렸다는 것입니다. 숙종은 신당과 저주 혐의를 처분의 직접적인 이유로 적었습니다. 동시에 장씨가 뜻을 이루게 되면 훗날 국가의 근심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자를 위해 목숨만은 보존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실록에는 장씨가 이미 자진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약을 받았다고 확정하거나 사약이 아니었다고 확정하는 말은 모두 기록보다 앞서 나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숙종의 왕명이 장희빈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장희제와 사건에 관련된 구민들도 목숨을 잃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장희빈 구명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소론 인사들도 처벌되거나 물러났고 이후 노론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다만 장씨 처분에 대한 입장이 당파별로 완전히 일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인은 1694년에 이미 크게 약해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일어설 기반을 더 잃었습니다. 장희빈이 죽을 때 조정의 권력이 다시 움직인 것입니다. 숙종은 같은 사건이 진행되던 10월 앞으로 후궁이 왕비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법전에 명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장희빈에게 열어주었던 길을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닫은 셈입니다. 그러나 장희빈이 남긴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세자 이유는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후계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조선의 20번째 왕 경종입니다. 어머니에게 죽음을 명한 왕의 뒤를 그 어머니의 아들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서인은 이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경종이 왕이 된 뒤 노론은 이복 동생 연인군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권한을 맡기려 했습니다. 소론은 경종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견제했습니다. 이 싸움을 장희빈의 죽음에 대한 복수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자의 어머니를 둘러싸고 쌓인 불신도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로 남았습니다. 갈등은 경종시대를 넘어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의 즉위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그녀가 다시 왕비가 될 가능성과 그녀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 한 명을 없앤다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구조적인 갈등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숙종은 왜 자신이 왕비로 만든 장희빈을 끝내 살려두지 않았을까요? 기록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처분 이유는 인현왕후를 해치려 했다는 저주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숙종은 장씨가 뜻을 이루면 훗날 국가의 근심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남인을 없애기 위해 사건을 꾸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주는 죽음을 당긴 방아쇠였고 정치는 그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화약고였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단순한 악녀도 아니고 아무 힘없는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숙종의 결정은 왕실을 지킨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권력 싸움의 위험을 장희빈의 죽음으로 끄는 선택이었을까요?